앞에서 염화메틸렌, 붕산 등등의 물질을 취급하는 분들은 장애영향평가서 관련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드시 장애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챕터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일부만 적어 놓은 건데요. 어, 파란색 글씨 위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품목 추가는 변경 검토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또 장애 평가 정보가 변경되면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 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부만 적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케이스, 또 변경검토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는 케이스, 또 변경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는 케이스, 시범 생산의 경우에는 앞에 것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시범 생산 계획서 제출에 대한 규정들, 또 장애평가 정보 변경이란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됩니다.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참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 자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들어가셔서요. 장애영향평가 자료로 가서 보시면요. 변경 재제출 판단 절차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은요. 플로우 차트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따라가시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제출하실지 변경 검토서일지. 또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변경이라는 두 글자로 말했지만 변경은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경 관리에 관한 가이드를 보시면요. 80여 페이지 되는데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료 등등 확인하시면 다시 제출인지 변경 검토서인지 판단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재제출이냐 변경 검토서냐 여부를 판단하는데 플로우 차트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첫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증설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장 탱크를 추가로 하나 설치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 그 시설이 소량 기준 이상인지 미만인지 따져봅니다. 소량 기준 이상이라면은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지 확인하셔서 확대되었다면 변경된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설비, 즉 증설한 설비가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영향 범위가 확대되고 그 확대된 영향 범위에 보호 대상이 존재한다면 장애영향평가서 재제출입니다. 개별 설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거나 또는 개별 설비 영향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그 범위에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총괄 영향 범위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는 장애 영향 범위 구분도에 표시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애 영향 평가서 작성 작업을 하게 되면요.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장애 영향 범위 구분도가 4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최악 조건, 대안 조건에서
화재 폭발 영향 범위, 독성 영향 범위 이렇게 네 가지로요. 근데 이 총괄 영향 범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들은 각각 영향 범위를 가질 겁니다. 어떤 설비는 장외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설비는 사업장 내부죠. 그래서 사업장 외부로 영향을 미친 외곽선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총괄 영향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노란 선이 총괄 영향 범위입니다. 이 사업장이 장애 영향 평가서를 이 상태로 제출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사업장 외부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위험도를 분석해 봤더니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장이 이제 증설을 하나 할 겁니다. 이 위치에 증설을 합니다. 그럼 이 증설한 설비도 영향 범위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영향 범위가 기존의 총괄 영향 범위 이내입니다. 사업장 밖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도를 분석했을 때 수용 가능한 범위 이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 검토소로 가시면 된다. 대체로. 또 다른 위치에 한번 증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치에서도 영향 범위를 나타낼 것이고요. 근데 저 위쪽은 지금 깜빡깜빡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저 지역에 주민이 몇 명인지, 어떤 보호 대상이 있는지, 위험도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애 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시게 된다.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케이스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총괄 영향 범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요, 그 여러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크게 봤을 때 재제출이다, 변경 검토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타 참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 표준 작성이라면 작성자 교육 16시간, 또 안전교육 16시간 이수하셔야 되고요. 간이 작성의 경우에는 작성자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작성자 교육 강의를 하러 가서 간이 작성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몰랐다고, 여기 와서 알았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간이 작성이라는 것도 알고 간이 작성 경우엔 작성자 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간이로 작성하려고 그래도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어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간이 작성의 경우에는 작성자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전교육 16시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작성하시는 분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다 또는 기술 인력이다, 취급 담당자다. 그러면은 이미 2년에 16시간 교육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따로 교육을 또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사업장에 작성하시는 분이 직접 취급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사자 교육만 받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작성하시려면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또 영업허가 면제사업장 있죠. 면제사업장은 관리자도 선임 안 하고 기술 인력도 선임 안 하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면제도 장애영향평가서는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장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작성하시는 분이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장애 영향 평가 관련된 부분이죠. 사업장에서 장애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시고 화학물질 안전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원에 방문하지 말고 우편으로 접수하라 이렇게 공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방문 제출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출하러 가시기 전에 화학물질 안전원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장애 영향 평가서를 접수하시면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검토를 하고 보완 조정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두 가지로 통보를 해 주죠. 적합 여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또 위험도, 종합 위험도가 고위험도냐, 중위험도냐, 저위험도냐 이렇게 판정을 해주는데 이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진단 주기가 4년, 8년, 12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신다 그러면은 장애 영향 평가서만 제출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없느냐 이런 요청이 많아서 제가 하나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절차 예시라고 적어놨죠. 예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장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시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영향 평가서 관련 절차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설치하실 거잖아요. 착공 30일 전에 장애 영향 평가서 제출하는 거니까 반대로 제출 30일 후에는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설치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 검사라는 게 검사 신청하면 딱 나와서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전 서면 검사 자료라는 걸 작성을 해서 검사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이 사전 서면 검사 자료의 의미는 우리 사업장이 취급시설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라고 서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검사기관에서는 서면 검사를 하고 문제 없으면 현장에 나와서 현장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시고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시작이죠. 이제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 점검부터 해서 정기검사, 안전교육, 관리대장 작성 등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이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도 좀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장애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인데요. 장애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실 때 이 검토신청서를 하나 작성해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찾으려 그러면 어디 있는지 또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영향평가서는 뭐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 서식에 있고요. 열어보시면 뭐 작성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신청인이 누군지 적고 도장 찍어 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꼭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변경검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어디 있냐면은요.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니까 행정규칙으로 보셔야겠죠. 거기서 쭉 내려가서 별지 서식 제 17호 서식이 변경검토서 확인신청서고 제 19호 서식이 변경검토서입니다. 17호 서식은
변경검토서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고요. 변경검토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3장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2장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 사업장 일반 사항 적으시고 변경 개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됐는지, 또 지금 동그라미 4번, 5번 보이시죠? 변경검토서 작성자 자격 확인 해서 장애영향 평가서 표준 작성 사업장에서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작성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저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기본평가 정보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또 장애평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3번은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걸 저기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뒷장으로 가보면은 좀 더 상세한 변경 전후에 대한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같이 첨부해서 화학물질 안전원, 품목 추가의 경우에는, 또 장애 평가 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첫 강의이고 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